60년간 삼성을 대변해온 신문이 좌파 대통령이라 불리던 사람을 이 정도로 칭찬한 게 언제였습니까?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 발표가 끝난 지 하루도 안 돼서 중앙일보 편집인이 컬럼 하나를 게재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더 이상 좌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역대 정권보다도 더 실용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진단이었어요. 중앙일보라는 매체가 어떤 신문인지 아시잖아요. 태생 자체가 삼성 계열이고 기업 오리엔트된 신문이고 12.3 국면에서도 조선일보만큼은 아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에 상당히 온정적이었던 매체거든요. 그런 신문이 좌파라는 딱지를 붙인 대통령에게 실용주의라는 왕관을 씌워주는 컬럼을 냈어요. 같은 시점에 그 옆에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담보 재정 도박이라는 표현으로 밀고 있고요. 이걸 그냥 보수 언론이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재명을 띄운다로 정리하시면 정확히 이 장면이 왜 지금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두 개의 질문을 던져놓겠습니다. 첫째, 왜 하필 어제 그 발표 이후에 중앙일보 편집인이 이례적으로 이런 컬럼을 낸 걸까요? 둘째, 국민의힘이 재정 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밀고 있는데 왜 조중동 신문들이 그 프레임에 온전히 올라타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개의 층을 파고 들어가면 표면에서 800조라는 예산안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는지, 동기에서 왜 이 판이 지금 짜여지는지, 결과에서 이게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지 하나만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윤 정부 3년 동안 국세가 예상보다 56조 원 덜 거쳤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예요. 예상보다 100조 원 이상 더 거칩니다. 이 차이가 뭘 뜻하는지 그게 오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산 편성 뉴스가 아닙니다. 국가가 앞으로 뭘 만들지 어떤 자리에 설지를 정한 순간이에요. 800조라는 숫자에 시선을 두면 절대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서 재정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부채를 갚는 나라에서 판을 짜는 나라로 넘어간 겁니다. 세 개의 층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표면에서는 800조 안에 미래대응기금, 3대 메가 프로젝트, 청년 30만 일자리라는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동기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국세 수입이 100조 원 이상 초과 유입되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골든타임 구조가 있고요. 결과에서는 AI, G3 판을 만드는 국가로의 진입이라는 30년 승부수가 걸려 있습니다. 지상파 헤드라인이 역대 최대 800조라는 숫자만 반복하고 있으면 실제로 이 예산안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절대 안 보입니다. 조중동 헤드라인은 슈퍼 예산이라는 워딩만 되풀이하는데 그 워딩 아래에서 뭐가 흘러가고 있는지가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조선일보는 이번엔 재정 확장이라는 톤으로 걸리는 각도를 잡고 중앙일보는 실용주의 인정이라는 각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두 매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예산이 기존 좌우 프레임으로는 정리되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보수 진영 안에서도 통일된 반박 프레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800조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슬로건이 뭐냐면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슬로건 자체가 좀 놀랍죠. 총 지출은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올해 본예산 727조 9천억 원 대비 10% 이상 증액입니다. 국세 수입은 500조 원 플러스 알파, 당초 전망치가 412조 원이었으니까 100조 원 이상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 구조 조정 50조 원 이상을 병행합니다. 재량 지출 축소, 저성과 사업 폐지, 의무 지출 조정까지 다 묶어서요. 이 세 숫자가 동시에 나온 게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더 걷고, 더 쓰고, 더 자르는 삼중 구조예요.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600조 예산에 익숙해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130조 이상이 더 붙는 예산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알던 국가재정의 규모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해방 이후 80년 동안 이런 스케일의 재정 결정을 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강조한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서 미래 청년 지방교육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게 왜 특별한지 아세요? 지금까지 초과세수는 법적으로 용도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공적 자금 상환에 흘러가거나 부채 감축에 쓰이거나
교육세, 지방세로 기계적으로 배분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별도 그릇을 만들어서 여러 해에 걸친 장기 전략 투자에 쓰겠다는 거예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발언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면 중점 분야의 단년도 지출 계획을 넘어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한 해의 예산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전략 투자 시스템을 새로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축이 3대 메가 프로젝트예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이 세 분야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겁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범부처 종합지원 TF를 운영하고 AIDC 얼라이언스도 출범시킨다고 보고했어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기업형 첨단 도시를 조성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인허가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이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 여기서 결정적인 워딩이 하나 있어요. 기업의 시간표대로. 정부가 기업의 속도에 맞춰준다는 선언인 겁니다. 이런 그림 지난 60년 동안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시죠? 박정희 정부 시절 국가주도개발계획의 그 형태거든요. 다만 그때는 산업화 시대의 그림이었고 지금은 AI 대전환기의 그림이라는 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60년 만에 진보 정부가 들고 나온 겁니다. 네 번째 축이 청년 정책이에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어제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AI 미래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 인력이 10만 명 플러스 알파를 양성하고 민간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창업가 육성을 통해서 30만 명 플러스 알파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신유형 공공임대주택도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강조한 문장이 이거였어요.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건 단순한 청년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AI 산업의 인력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확보하겠다는 전략 투자예요. 이렇게 표면을 정리하고 나면 그림이 보입니다. 더 걷고, 더 쓰고, 더 자르고, 새 기금을 만들고 청년까지 묶어놓은 종합 설계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발표되자마자 예상보다 훨씬 빨리 특정 방향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중동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국민의힘은 재정 도박으로 밀고 있고 그 와중에 중앙일보 편집인은 실용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매김을 하는 이 혼란이 벌어졌어요. 이 혼란의 실체가 뭔지가 다음 층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건 반도체 호황으로 돈이 넉넉해지니까 정부가 확장 재정을 밀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정리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표면만 보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리에서 멈추시면 정확히 이 그림이 왜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제 발표에서 정부가 굳이 초과세수가 아닌 추가세수라는 표현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초과세수라는 건 이미 법적으로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공적 자금 상환, 부채 감축, 교육세와 지방세로 기계적 배분. 이걸 벗어나서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추가세수라는 건 법적 규정이 아직 없는 새로운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쓸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정부가 초과세수라고 불렀다면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온 100조 원 넘는 돈이 자동으로 부채 상환에 흘러갈 뻔했다는 얘기예요. 빚 갚는 개미가 되느냐, 판자는 뭔가 다른 존재가 되느냐. 개미는 겨울을 살아남지만 봄이 오면 여전히 개미거든요. 돈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결국 감옥에 간 그 시기에는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죠. 이름 참 근사했어요. 그 이름 아래에서 세금을 왕창 깎아놓고 예상보다 56조 원 덜 거쳐서 재정의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건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시대에 따라 참 유연하게 바뀌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정확히 뭐길래 국세 수입이 100조 원 이상 초과해서 들어오는 걸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규모의 그림,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스케일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 GDP가 대략이 600조 원입니다.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300조 원 정도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만 지금 30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하나가 0조 원을 만들어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까지 합하면 두 회사 합쳐서 이 0조 원 근접이에요. 한국 GDP의 거의 2배 가까운 규모를 반도체 기업 두 곳이 만들어내는 국면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경제가 지금 반도체 두 회사의 성적표에 통째로 실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폭증 수요, 메모리 수요, 최소 2년 지속 전망. 엔비디아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GPU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제안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일즈포스가 한국에 와서 협업 제안한 이유도 여기 있고요. 자기들이 판을 키워놓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 도움을 청하러 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의 미래가 두 기업의 어깨 위에 얹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이 상황을 판을 만드는 기회로 뒤집으면 30년이 바뀌는 거고요. 그 갈림길에 어제 이재명 정부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어제 논평을 짚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이라는 표현이었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같은 인사들이 윤 정부 3년 동안 세수가 예상보다 56조 원 덜 거쳤을 때는 재정 도박이라는 단어를 왜 쓰지 않았을까요? 정부가 세금을 왕창 깎아주고 그것보다 덜 걷어서 재정에 마이너스 구멍을 낼 때 그때 쓰였던 단어는 건전재정이었습니다. 100조 원이 덜 거친 재정 파괴는 건전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100조 원이 더 거친 재정 확장은 도박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같은 매체, 같은 인사들, 같은 언어 체계인데 방향만 정반대로 뒤집힌 겁니다. 이런 프레임 대칭은 우연이 아니에요. 정해진 결론이 먼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언어가 재조립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800조 예산은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윤 정부 3년 취약계층 예산부터 잘라내고 세금 왕창 깎아서 재정 파괴하고 성장률이 0.2%까지 추락했어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어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직접 한 말입니다. 과거 건전 재정만 앞세우면서 재정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가져갔고 성장률이 0.2%까지 추락했다.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은 그 파괴된 자리 위에서 판을 다시 짜는 과정이거든요. 국가 부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이론이 이겁니다. 정부가 빚을 안 내고 꽁꽁 싸매고 있으면 경제가 오히려 망가진다. 정부가 어느 정도 빚을 감수하고라도 쓸 돈을 써야 한다는 논리예요. 물론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진짜 걸림돌은 전력이에요. 어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고 광주 산단 조기 가동 목표도 임기 안 가동으로 잡혀 있는데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논쟁, 송전망 확충,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전력 규모 하나만 어긋나도 이 판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어제 대통령 발언에서도 낙관이 좀 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800조는 단순한 예산 확장이 아니라 재정 철학과 산업 정책과 전력 인프라와 청년 인력을 하나로 묶는 종합 설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30년 대한민국의 자리를 결정하는 구조예요. 이 규모의 판을 짜본 정부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언제인지 다음 층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큰 그림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라는 상징 자원은 보수 진영의 단독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징이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힘의 규모가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판을 만든 쪽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송권과 유비가 규모에서는 밀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판을 짰고 조조는 그 판 위에서 움직이다가 동남풍 하나에 무너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가 딱 그 지점이에요. 반도체와 AI라는 판에서 미국과 중국이 규모로 밀어붙이고 있고 그 사이에서 판을 짤 수 있는 나라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판이 커진 게 아니라 판을 만드는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돈이 많이 거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돈으로 국가가 뭘 할 건지를 결정한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왜 한국에 왔을까요? GPU 우선 배정을 왜 자기 입으로 제안했을까요? 세일즈포스가 왜 한국에 왔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미국이 AI 산업에서 지금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판을 만든 미국이 자기 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국면인 겁니다. 이 상황을 활용해서 판을 짤 수 있는 시간표가 3년 정도예요. 짧으면 2년, 길면 3년. 그 골든타임에 어제 이재명 정부가 200조 원 넘는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쏟아붓는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앙일보 편집인의 컬럼이 왜 나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오프닝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층을 짚고 가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워딩이 AI G3이에요. 미국과 중국 다음에 세계 3위. 어제 발표에서 이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AI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챗 GPT, 제미나 이 같은 AI 접근권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도 나왔고요. 이걸 단순한 복지 정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AI 시대 전 국민 리터러시 확보가 곧 인력 인프라 확보거든요. 정부 부처에서 AI를 검색 엔진처럼 쓰는 방식은 좀 우려되는 지점이긴 해요. 그건 초기 도입 국면의 문제일 뿐이고요. 진짜 목표는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 업무 효율성, 재설계, 경제 구조 자체의 재편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력 걸림돌 얘기예요.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전력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어제도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졌어요. 폭염 하나에도 흔들리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붙으면 전력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진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원전 신설, SMR 도입, 재생에너지 확충, 송전망 재편, 이 여러 축이 동시에 굴러가야 이 판이 서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청년 정책도 다시 짚어드릴게요. AI 미래 역량 청년 전문 인력 20만 플러스 알파 양성, 30만 플러스 알파 청년 일자리 창출, 신유형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 이 세 축이 하나로 묶여야 청년이 이 판의 파트너가 됩니다. 청년의 임차료 부담을 낮추고 사회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도 정주 여건 개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근에 90도로 인사한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그 장면이 왜 상징적이냐면요. 지난 60년간 재벌과 진보 정부는 대립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중심 경영을 정착시키고 재벌의 기득권 구조를 재설계하면서도 그 위에서 기업 투자를 정부가 밀어주는 이중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좌우 프레임으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좌파 대통령의 상법 개정에 재벌이 인사하고 자본주의 대통령의 확장 재정에 좌파 진영이 손들어주는 구조인 겁니다. 이제 오프닝에 중앙일보 편집인 컬럼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엔 그 컬럼이 그저 정치적 계산이나 반전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보면 그 컬럼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가 정리됩니다. 조중동 신문들이 지금 반박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박이 성립하지 않는 그림이 앞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삼성계열 신문이 삼성전자 300조 영업이익과 SK하이닉스와 국가 GDP의 재편성 앞에서 이 그림을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언어로 반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태생과 자기 프레임이 정면 충돌하는 지점에 도달한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니 얘기 다들 아시잖아요. 다만 이번엔 상황이 정반대예요. 벌거벗지 않았는데도 벌거벗었다고 우겨야 하는 쪽이 지금 조중동인 겁니다. 그런데 그 우김이 이번엔 통하지가 않아요. 옷의 실체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60년 만에 진보 정부가 산업화 상징을 자기 쪽으로 옮겨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동을 보수 언론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
이 두 개의 사실이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를 결정하는 새로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위험한 지점이 하나 남아 있어요. 정부는 수천조 원 사업과 30년 뒤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데 여당 민주당은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당권 다툼 국면입니다. 한 달 뒤 경쟁에 매달려 있어요. 청와대는 30년을 내다보는데 정치는 30일을 못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 격차가 이 판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어제 이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에서 여러 번 강조한 문장이 있어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 판은 10년 이상 걸리는 투자입니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3년 10개월이고요. 정권이 넘어가면 이 판이 이어질 것인가? 이 물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 800조 슈퍼 예산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판을 짜는 시간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놓치지 않고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국면도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판은 이제 짜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키는 건 지금부터입니다.